네, 2023년 9월 비문학 세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21번 문제에 해당하는 지문이 너무 길어서 편집으로는 도저히 지문을 읽으면서 같이 작성을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흰 백지에,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실 테니까 그 지문 내용을 흰 백지에 그냥 작성을 해서 문제 풀 때 옮겨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하 지문부터 읽어볼게요. 세계는 그것을 대면한 각 인식 주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드러난대요. 세계는 인식 주체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드러나는데 가장 1차원적이고 일반적인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이다. 1차원적이고 일반적인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이고, 인식 주체들은 각자가 지닌 조건에 따라 현실 세계를 다양하게 인식한다. 각자의 조건에 따라 한 예로 인식 주체의 서로 다른 가시 및 가청 범위를 가지며 잠깐만 줄게요. 가시 및 가청 범위. 이러한 신체적 지각의 차이는 그들이 경험하는 경험 세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 또한 인식 주체는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하여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데, 예를 들어 연속된 시간을 시분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일상 언어는 연속된 세계를 분절하여 인식하게 만든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었죠.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신체적 지각이나 일상 언어는 고정적이지 않다. 신체적 지각이나 일상 언어는 고정적이지 않다. 운동선수처럼 반복적 훈련을 하거나 안경 등의 도구를 이용하면 인식 주체들이 지닌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새로 도입된 낯선 언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 언어로 자리 잡기도 한다. 이 문단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걸 다 요약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약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문학을 푸는 능력을 키우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추상적인 지문이었어요. 미술 지문이. 보통 미술이 조금 쉽게 나오는 편인데 굉장히 추상적인 미술 지문이 나왔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있어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3문단 가볼게요. 인식 주체에 의해 드러나는 각각의 세계는 세계를 이루는 여러 얼굴이다. 인식 주체의 각 세계는 세계를 이루는 여러 얼굴이고, 인식 주체들의 인식 조건은 다양하므로 각각의 인식 틀에 따라 저마다의 얼굴, 즉 각각의 존재면이 드러나게 된다. 인식 주체에 따라서 각 인식 틀이 있고, 이 각 인식 틀이 각각의 존재면을 드러내는데 그런 의미에서 회화예술은 세계의 다양한 존재면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그래서 회화예술은 세계의 다양한 존재면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드러낸다는 말 말고 표현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 3문단이 끝이 났습니다. 의식 수준이 성장함에 따라 인간은 점차 현실 세계의 현상 너머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의식 수준이 성장하면서 인간은 점차 현실 세계 그 너머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 회화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회화에서 현실 세계를 다루는 양상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현대회화의 존재적인 특징은 과학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대요. 이걸 굳이 과학과 비교를 해서 더 어려운 지문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지금. 그래서 과학은 존재면이 비교적 일의적이고 한 가지 의미밖에 없다는 거죠. 존재면이 일의적이고 한 존재를 수직으로 파고들어 그 면을 심층적으로 드러내는데,
예를 들어서 생물학은 종이나 개체, 기관, 세포, 유전자에 무수하게 많은 면이 있지만 넓게 보면 같은 면의 객관적 심층이다.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의미로 쌤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에 이 세부적인 객관적으로 밑으로 뚫고 들어가는 다양한 학문이 있을 뿐이지 그걸 넓게 보면 어쨌든 하나의 주제에 속해 있는 일의적인 양상이다. 이 면들은 그러나 현대회화는 여러 존재면을 수평적으로 드러낸다. 이게 과학과에 비교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현대회화는 여러 존재가 수평적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면 입체주의나 표현주의 현대회화를 보면 하나의 그림 위에 일상의 현실 세계와 상상에 의한 가능 세계가 혼재하여 있다. 예를 들어서 입체주의나 표현주의를 보면 하나의 그림 위에 일상의 현실 세계도 있고 상상에 의한 가능 세계가 혼재하여 있다. 글씨가 너무 별론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현실 세계와 실제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던 전통 회화와는 달리, 그러니까 현실을 재현하고자 했던 전통 회화와는 달리 현대 회화는 변형과 과장을 통해서 실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조합해 나간다. 이러한 현대회화의 추상성은 이렇게 변형과 과장을 하는 이게 추상성이겠죠. 이러한 추상성은 처음에는 혁신적인 것이었으나 점차 보편적인 게 된다. 혁신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보편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추상의 강도가 더해질수록 현대회화는 실제 재현에서 더욱 멀어져서 새로운 문단이니까 일단 한번 끌게요. 추상의 정도가 강해질수록 현대회화는 실제 재현에서 멀어져서 실제가 아닌 화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내면은 상상의 영역이라서 전통회화와 달리 현대회화로는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인식도 생겨났다. 현대회화는 현실 세계를 표현하기 어렵다. 근데 이 지문을 보면 뒤에서 그러나 하면서 반박하고 있어요. 현대화의 추상성에 대한 실제는 배척한 채 내면만 표현한 것이라고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분법이라는 건데 이 이분법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상상의 대부분은 현실의 경험에서 비롯되고 내면의 추상적 영역 또한 객관적 실제의 외면을 이질적으로 변형시켜 존재를 다양하게 드러내는 세계의 무수한 존재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내면의 추상적인 영역도 객관적인 실제의 외면을 이질적으로 변형해서 존재를 다양하게 드러내는 세계의 무수한 존재면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회화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가능 세계와의 만남은 우리를 현실 세계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해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회화를 통해서 만나는 다양한 가능 세계와의 만남,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였죠. 가능 세계는 아까 상상의 가능 세계라고 위에 나왔었죠. 이런 만남은 우리를 현실 세계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해준다. 그래서 가지문은 결국 이 회화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현실 세계와 회화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지문이었고요. 길었어요. 나 지문으로 가볼게요. 자, 해와는 캔버스 위의 물감으로 색과 형태를 드러낸 가시적인 존재지만 해와는 캔버스 위에 색과 형태를 드러낸 가시적인 존재지만 해와의 의미가 창작자의 주관이나 감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비가시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와는 가시적이면서 동시에 비가시적인 독특한 존재 양상을 가진다. 개인적으로 나 지문이 가 지문보다 조금 더 읽기 쉬웠습니다. 전통 해와는 해와의 가시적인 속성에 주목해서 객관적 세계의 외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주목했는데 이에 반해 현대해와는 해와의 가시적인 속성을 통해 화가의 비가시적인 내면을 드러내는 것에 치중한다. 그래서 현대해와는 화가들이 자신만의 관념적 세계를 가시화한 결과물로서 해와 속에서 객관적 실제는 주관화된다. 현대해와의 화가들은 현실에서 목격하는 일상의 모습이 비대칭적이고 혼란스럽더라도 일상의 모습이 비대칭적이고 혼란스럽더라도 임의로 대칭을 만들거나 현실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비현실적인 허구를 표현해내고자 했다. 이렇게 예술을 통해 현실이 추상화되는 과정에서 예술은 객관적 현실로부터 점차 멀어져 갔는데 여기까지가 이 문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와 나의 특징은 약간 예술이 현실과 얼마나 맞닿아 있냐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3문단 이러한 예술과 현실의 분리는 회화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도 나타난다. 예술과 현실 분리가 음악에서도 나타나는데 음악에서 사용하는 음은 현실의 무수한 소리 중에 극히 일부이고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일반적 소리와 달리 균질적이고 세련된 인위적인 배열이다. 일반적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음악도 현실 세계와 거리를 두며 정체성을 확보해 왔는데 그렇지만 마지막 문단 이러한 예술의 흐름에 대항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예술가도 있었다. 대항하고 새로운 시도를 했다. 화가이자 음악가였던 루솔로는 일상 현실의 기계 소리를 소음이 아닌 음악의 대상으로 삼아서 소음 기계로 악기를 만들었고 두 번째 예시로 바레즈는 분절된 몇 개의 음만을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 악기와 달리 사이렌이 음과 음 사이에 분절되지 않는 무한한 음을 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사이렌으로 음악을 표현했다. 다음 세 번째로 작곡가 셰페르는 사람의 소리, 기계 소리, 자연음을 음향 오브제로 활용하는 구체 음악을 만들어냈고 사람, 기계, 자연음,
마지막으로 게르노트 베베가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베메는 예술의 영역을 일상의 삶으로 확장하는 이러한 노력을 확장된 미학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술의 미적 경험이 일상적 맥락에서 분리되어 예술가라는 특별한 존재에 의해 창조되는 특정한 미적 대상이라고 보는 기존의 미학을 비판했다. 기존 미학을 비판했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 미학이라는 건 예술과 일상을 분리해서 예술가라는 특별한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는 특정한 미적 대상, 이걸 비판하면서 예술이 창작되고 수용되는 미적 경험이 일상 현실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 드디어 지문 정리가 끝났고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가와 나의 특징은요, 이 예술이 세계에 대해서, 현실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둘 다 비슷한 입장으로 글을 마무리했어요. 가 같은 경우에도 예술과 현실 세계가 다르다고 보지 말라. 나 같은 경우에도 예술과 현실 세계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베메가 비판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1번부터 차근차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인식 주체가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아니라는 거를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인식의 한계가 예술 이해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도 인식의 한계가 예술 이해에 미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예술과 현실을 바라보는 이런 미술사적 흐름이 어떻게 예술을 변화시켰는지가 나오고 있었죠. 가는 현대화를 추상적 이분법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 보면 이분법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번도 아니라고 바로 지우고 넘어가야겠네요. 가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대 예술을 이해하는 방법. 세계가 현실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거고, 회화는 가능 세계를 만남으로써 현실 세계를 가까이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대회화 예술을 세계와 분리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술과 현실의 관계에 따른 상반된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예술과 현실을 분리하는 입장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쵸? 근데 그 밑에 새로운 시도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상반된 인식을 제시하는 거 맞아서 답 3번입니다. 만약에 3번인 걸 못 찾았다면 4, 5번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가는 인간의 의식 수준 성장에 따른 현실 세계의 변화 양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식 세계 성장이 어디 나왔냐면 여기 산문단 쪽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 세계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예술의 현대 회화에 영향을 줬다 그랬어요. 따라서 현실 세계가 변화됐다는 말이 틀렸고, 5번 부분 보시면 현대회화가 세계를 추상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나는 현실 세계에 의해 회화 음악이 변하게 된 계기를 밝히고 있다라고 했는데, 특히 나 부분, 나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지문이었으니까요. 나 부분 보시면 현실 세계에 의해서 회화 음악이 변하게 된 게 아니죠. 현실 세계에 의해 변화한 게 아니라 현실 세계와 예술을 보는 입장이 어떤 고정적인 입장이 있었고, 그에 반론하는 입장으로 이제 마지막 문단에 나왔던 입장이 나온 거기 때문에 5번 역시 아니었어요. 답은 3번입니다. 요 문제가 2점짜리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지문이 되게 추상적이어서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차근차근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가장 답일 것 같은 걸 고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1번이랑 2번, 4번 보기는 바로바로 지울 수 있어야 하고 5번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22번 가볼게요. 가를 바탕으로 존재면에 관련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존재면은 이제 세계를 각 인식틀에 따라서 각 존재면이 드러난다라던가,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존재면이 이리적이지만 현대회화는 여러 존재면이 수평적으로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회화 작품에 따라 함께 감상하더라도 각 감상자가 지닌 인식틀에 따라 서로 다른 존재면이 있다라고 여기에 나오고 있었죠. 22번에 1번 보기. 그 다음에 새로 개발된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가 일상 용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면 그 언어로 지각되는 존재면도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일상 언어는 고정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리 단계에는 나오지 않는데 인식 주체들이 지닌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인식 주체들의 조건이 달라지면 당연히 인식하는 내용도 달라지겠죠. 그
그다음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해화에 나타난 현실 세계의 존재면이 추상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여기 나오죠. 현대해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3번. 그 다음에 여러 개개의 과학학문은 하나의 존재면이 서로 관련 없는 여러 존재면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학문의 심층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존재면이 이리적이라고 했어요. 존재면이 하나의 의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관련 없는 여러 존재면이 아니겠죠. 이리적인 존재면이어야 하니까. 이 이리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서 그랬다 하는데, 과학과 미술을 비교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미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존재면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것과 비교하려면 과학의 존재면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입체주의 화가의 해화에서 현실 세계의 존재면, 가능 세계의 존재면은 수평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만약에 5번이 아니라는 걸 바로 밝혀냈다면 답이 4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23번으로 가볼게요. 자, 23번. 가와나를 바탕으로 기역과 니은을 비유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 기역은 전통이었고 니은은 현대였어요. 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모두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전통 예술은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기 쉬웠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전통 예술은 현대 세계의 사실적 재현이라고 가에서 나와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이건 니은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지우고, 현대 예술과 전통 예술은 모두 세계의 사실적 재현을 통해 화가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데 치중했다. 이건 지금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보다 읽기 쉬웠던 게 나지문이니까 나지문 활용 좀 많이 할게요. 세계의 사실적 재현이 현대 예술이었다면 비가시적 내면 표현은 전통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기읍과 니은은 모두 이 말이 틀렸죠. 기읍은 니은과 달리 다양한 가능 세계와의 만남을 통하여, 가능 세계와의 만남은 이번 가지문에 있었던 건데요. 상상의 가능 세계, 즉 상상의 세계거든요. 현대 예술은 상상의 세계지만 전통 예술은 상상의 세계가 아니죠. 니은은 기역과 달리 가시적 속성과 비가시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는 독특한 존재 방식을 취한다라고 했는데, 현대예술은 비가시적 속성이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답 5번이네요. 현대예술은 전통예술과 달리 현실 세계의 객관적 외면을 의도적으로 변형시킨다라고 했는데, 나지문에 보시면은 비현실적 허구, 일상을 현실 조작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지문에도 마찬가지로 변형과 과장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24번으로 갈게요. 최근 한 의과대학에서 구스타프 클림프의 키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연구진은 회화 속 남녀의 의상이 한 사람의 생명체가 완성되기까지의 순차적 세포 분열 과정이 과장된 크기와 다양한 색으로 변형되어 그려져 있음을 주목했다. 이를 통해 클림트가 당시 현미경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생물학적 탐구에 대한 성과를 토대로 상가 죽음 생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거 보기가 일단 너무 어렵죠. 그래서 아마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볼게요. 생명체가 완성되기까지의 세포 분열 과정을 밝혀낸 생물학적 지식이 드러내는 현실 세계는 클림트의 해화에 비해 이리적인 성격을 갖는다. 과학은 아까 이리적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맞는 말이고, 현미경 기술의 발전으로 세포 분열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은 인식 주체가 지닌 조건이 달라져 현실 세계가 새롭게 지각된 사례다. 그러니까 이걸 알았으니까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인식 주체가 현미경이라는 기술을 쓸 수 있게 된 거니까 고정적이지 않다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림트 회화에서 세포 분열 과정이 현실과 다르게 변형되어 그려진 것에서 실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조합하는 현실 세계의 추상성이다. 세포 회화가 클림트의 키스처럼 일어나는 건 아닌데도 클림트가 이렇게 다른 세계를 조합하고 실제와 다르게 변형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4번, 5번 중에 답이 있는데, 클림트의 해화는 색과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 가시적이지만 세포 분열 과정이라는 생물학적 탐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가시적 속성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비가시적 속성의 의미는 이 현대 해화에서 화가가 자신의 비가시적 내면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따라서 생물학적 탐구와는 맞지 않아서 답이 4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모른다고 치고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클림트의 해화에서 삶과 죽음, 생명에 대한 화가의 관심이 드러난다고 본 연구 결과는 회화가 화가의 관념 세계를 표현한 인식이라는 그게 반영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회화는 화가의 관념적 세계를 가시화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화가의 관념적 세계가 가시화된 것이다 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따라서 답은 4번, 가장 아닌 4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즉 비가시적 속성이라는 건 아까 나 지문을 요약했던 데에서도 나왔지만 화가의 관념적 세계가 가시화된다는 게 특징이고 화가의 내면이 표현된다는 게 특징인데 생물학적 탐구와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와 관련하여 나에 언급된 인물들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가는 예술과 현실의 분리에 대한 내용이었죠. 나에 대한 내용은 예술과 현실을 분리해서 미술이나 음악이 발달해온 사례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1번부터 볼게요. 현대화 화가들의 일상의 비대칭성과 혼란스러움을 조작하여 그린 예술 작품을 통해 현실을 비현실적으로 추상화하고자 하였다라고 했는데 네, 이거 정리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복사를 해봤고요. 일상의 비대칭적 부분과 혼란적 부분은 임의로 대칭을 맞추거나 현실을 조작해서 비현실적 허구를 만들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지울게요. 루솔로는 일상의 기대 소음에서 음악에 사용되는 음의 인위적인 배열을 추구함으로써 예술과 현실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하였다라고 했는데 음악에서 이제 인위적인 배열을 해서 예술과 현실을 분리했다라는 말은 있는데 루솔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계 소리를 음악의 대상으로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 인위적인 배열을 추구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루솔로가 음악에서 현실과 이 추상적인 예술을 분리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음의 인위적인 배열을 추구하는 순간 인위적인 예술이 되는 거잖아요. 현실과 분리되는 예술. 따라서 답은 2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밑에는 다 똑같아요. 바레즈는 일반 악기와 달리 두음 사이에 무한한 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이렌을 활용했고 셰페르는 기존 음악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일상의 소리, 구체 음악, 사람이나 기계의 자연의 의미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베베가 미적 대상의 창작과 수용에 따르는 미적 경험이 일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문맥상 A에서 E와 바꾸어 쓰기 적절한 것은 A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달라진다는 건데 다 쓰고 할게요. B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끼치다. C 같은 경우에는 재현에서 멀어지다. D는 경험에서 비롯되고 E는 배열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치환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많이 나오죠. A를 B로 치환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를 다른 것으로 바꾼다라는 의미인데 달라진다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가 같은 경우에는 동과 연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과도 관련이 없고 심화는 해당 부분에서 더 강화된다라는 뜻인데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진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시작된다. 여기 이 시자가 시작할 시자예요. 그래서 비롯된다. 경험에서 시작한다와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추종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쫓아간다는 건데 배열을 따른다라는 말은 여기서 따르다는 추구하다의 의미를 더 많이 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향이라는 건데 추종은 쫓아서 이렇게 상하의 관계가 있다면 계급의 관계가 있다면 배열을 따른다는 계급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미술 지문이 드디어 끝이 났고요. 법률 지문으로 가볼게요. 보통은 정치 쪽 법률 지문이 어렵게 나오는데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예술 지문을 워낙 어렵게 잡아서인지 법률 지문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매매계약 유언과 같은 법률 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어야 한다. 설명이 나오겠죠. 성립 요건은 법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률 행위가 불성립했다고 한다. 글씨가 좀 이상하지만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성립 요건 같은 경우에는 법률 행위를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고 갖춰지지 못했을 경우에
불성립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효력 요건은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건데, 법률행위는 이미 있고 효력 발생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를 갖추어서 효력을 발생시켰을 경우에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성립한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기에 효력 요건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법률행위는 성립하였지만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여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법을 위해서는 성립요건과 법률행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는데 그거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효력 요건이 불충분해서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 당시부터 당연히 원래는 법률행위가 생겨나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해야 하는데 효력 조건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효력 요건이 없어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특정인은 무효 주장 없이도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되고, 주장이 없어도 효력이 없는 것이 되고, 기간이 경과해도 무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에서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에 따라서 무효에 대한 설명을 이 문단에서는 하고 있었어요. 3문단으로 가보면 법률행위의 취소는 법률행위로서 일단 효력이 발생하였다가 무효가 아니라 이번에는 취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취소는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다. 법률행위 발생 당시로 소급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돌아간다는 의미죠. 이제는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인데, 법률행위의 취소가 확정되면 법률상의 효력이 무효와 같아지지만 취소가 확정되면 효력은 무효의 경우와, 그러니까 없던 일이 된다는 거지. 그거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건데,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취소를 특정인이 주장할 때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취소권이 있는 특정한 사람이 주장을 할 때만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무효와는 다른 점이죠. 무효는 굳이 무효를 주장하지 않아도 효력이 없어지는 거였는데, 취소 같은 경우에는 취소권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취소권은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소멸되고, 취소권이 소멸된 법률행위는 결국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소멸된 이후에는 유효한 것이 된다. 여기 오타가 났었네요. 기관이 아니라 기간이죠. 그 다음에 위로 올려서 여기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할게요. 3문단으로 가보면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그러니까 취소가 되든 취소 앞에서 무효가 나왔잖아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아무 효력이 생기지 않고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 보기 때문에 소급하여 유효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소급해도 유효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취소와는 다른 점이죠. 취소는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무효가 이미 돼버린 애들은 소급해봤자 어차피 이 법률행위에서는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 뭐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뒤로 돌아가도 어차피 얘는 무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없는 무효인 법률행위, 무효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혹은 추인해서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도록 한다. 무효는 이미 성립된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법률 행위가 불성립했다면 전환이나 추인은 할 수 없다. 무효행위를 전환한다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잠깐 칸을 잡을게요. 전환이라는 건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행위로서의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전환을 위해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그 법률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알았으면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다. 이게 만약에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굳이 이걸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무효행위로 전환의 예고는 징계 해고로서 효력행위를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징계휴직으로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징계휴직으로 전환하여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시가 하나 나왔어요. 징계해고로는 효력 요건이 안 되지만 징계휴직으로 될 때 이거 휴직으로 전환시켜서 유효를 만든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사람들 해고시키기에는 아직 효력이 안 되는데 징계 휴직을 시키기에는 효력이 가능해서 그럼 내가 그거 알았으면 휴직 처음부터 시켰지 라고 하면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효행위를 추인한다는 거는 뭔지 보니까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갖추어지지 못했던 효력 요건을 추후에 보충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만드는 것이다. 효력 요건 추후 보충해서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된다. 그래서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그 무효행위가 처음 성립했던 대로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급된다는 말은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추인할 때부터 새로운 걸 만들었으니까 추인할 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민법은 원칙적으로 무효 행위의 추인을 인정하지 않지만 무효 원인이 소멸한 상태이고 당사자가 기존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 한해서는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복잡하죠. 민법은 본질적으로는 추인을 인정하지 않지만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무효 원인이 소멸했거나 무효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책에 나오진 않으니까. 하지만 문제를 낼 거면 그 조건을 주겠죠. 무효 원인이 소멸했거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인정을 해준다. 마지막 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무효행위를 근거로 하는 청구권도 부인되지 않고 따라서 해당 법률행위에 따라 채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렸어도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만약 이미 채무가 이행된 경우라면 수령자는 해당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닌다. 그러니까 만약에 몰랐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돈을 냈으면 그걸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니고 무효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멸 시효가 있으므로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법지문에서 이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고,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에 따라서 이게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네, 그럼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법률 행위가 불성립한 경우 법률 행위의 전환이나 추인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전환이나 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무효가 되는 경우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무효가 되려면 성립 요건은 있고 효력 요건이 없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성립은 아예 그냥 그런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법률 행위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맞는 말이고,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시켰더라도 어떤 사유가 있어서 효력을 잃기도 한다라고, 취소의 경우 효력을 발생시켜도 사유가 있어서 효력을 잃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산문단에 있었습니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해당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채무 이행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마지막에 나왔었고요. 무효라는 사실이 유지되더라도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기읍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기역은 무효였고 니은은 취소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기역, 즉 무효는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여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다 라고 나오는데, 무효 같은 경우에는 효력 요건이 없어서 효력 요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다. 맞는 말이죠. 취소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취소 사유가 있어도 특정인은 취소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맞는 말이고, 모두 법률 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둘 다 성립 요건을 있냐라는 거죠. 둘 다 성립 요건 있습니다. 무효 같은 경우에는 이 문단이 나오고 있었고요. 취소 같은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성립 요건이 갖춰져야, 법률 행위가 이루어져야 효력 발생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취소는 무효와 달리 법률 행위의 효력 유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한이 존재한다. 취소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 것과 달리 무효는 기간이 경과해도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답은 5번이겠네요. 취소는 무효와 달리 특정인의 주장 없어도, 근데 특정인의 주장이 없는 거는 무효에 대한 설명이었죠. 특정인의 주장이 있어야 되죠, 취소는. 따라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유언을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태로 유언증서를 남겼는데, 갑의 사망 후 이 유언증서는 봉인상의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무효가 되었대요. 즉 그러면 성립은 되는데 유효가 안 된다는, 효력이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겠다. 그쵸? 무효라고 했으니까.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해당 유언 증서가 다른 형태인 유언 정서인 이것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증서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당사자가 알았다면 다른 것을 바꿨을 것이다. 이거 전환에 대한 내용이다. 그쵸? 그럼 볼게요. A가 무효가 되면서 B의 성립 요건도 불충분하다. 아니에요. 이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건 효력 요건에 대한 거였습니다. 전환이나 추인 모두 무효를 기반으로 하는데 무효는 성립 요건에 있는 경우예요. 그쵸? 답은 아니었고, A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B는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다. A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효 처리가 된 건데, B 같은 경우에는 다른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전환을 요청한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A는 부족한 효력 요건이 추후에 보충되었다라고 했는데, 부족한 것을 추후에 보충하는 건 추인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당사자가 알았다면이라는 말이 제일 큰 힌트가 되는 거죠. 여기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전환이고, 이건 추인에 대한 설명이니까. A는 B로 바뀌면서 무효 원인이 소멸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법에서 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답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5번. A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B가 무효임을 당사자가 알았다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것도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무효임을 알고 얘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얘도 추인이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자, 33번입니다. 가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 같은 경우에는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그 무효행위가 처음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인할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무효행위인 법률을
추인을 해줬어요. 너 이제 보니까 효력 요건이 충족이 됐네. 그럼 너 그냥 지금부터 유효한 걸로 하자. 근데 그럼 저 이거 2018년에 만든 법인데 그때부터 유효한 걸로 해요. 아니 미쳤니? 지금 2024년부터 유효한 걸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효력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충족됐네. 그럼 오케이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때는 아니잖아요. 그때 무효행위가 처음 성립할 때는 처음부터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일단 볼게요. 법률행위를 추인할 때 추인의 조건을 갖춘 상태라면 이를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가랑 전혀 말이 안 맞아요. 가 같은 경우에는 소급을 안 해준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나는 소급해서 유효한 것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추인으로 인해 무효행위의 유효 요건이 보충되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어. 이러면 추인이 아니잖아요. 추인이 되면 새로운 법률 효력을 만드는 건데, 새 법률 행위를 만드는 건데 발생시킬 필요가 없다는 건 뭐 추인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지문 안에서도 충돌하고 있어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서 이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무효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봤으면은 효력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률행위 발생 당시로 소급해서 소급하는 거는 취소고 무효 같은 경우에는 소급해도 유효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추인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5번도 그냥 보자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를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다면 추인을 통해 유효하게 된 시점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2023년 이렇게 탁 찍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없도록 했다면 추인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5번 지우고 4번 지우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네, 마지막 지문인데 이건 역시 편집상의 문제로 도저히 페이지를 보면서 필기를 할 수가 없어서 아예 문제 페이지에다가 그냥 바로 필기를 하고 여러분은 문제집 보면서 그 옆에 빈칸에다가 필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 지문이었고요. 공학 쪽.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은 특정 이미지의 저작권자나 배급자의 서명, 마크 등의 특정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삽입하는 것이다. 특정 정보를 다른 사람 즉 타인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삽입하는 것인데 이렇게 삽입된 정보를 디지털 워터마크라고 하고 이것은 디지털 이미지의 무단 배포, 무단 복사 등이 발생했을 때 무단 배포나 복사가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원본 이미지의 훼손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여기까지가 1분단의 내용이었어요.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은 일반적으로 이미지의 공간 영역 활용 방식이 첫 번째 공간 영역 활용 방식과 주파수 영역 활용 방식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나오면 하나씩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그냥 빼놓고 시작을 하세요. 공간 영역 활용 방식은 LSB라고 하는데 LSB 치환 방법 어떻게 하는 건지 보니까 흑백 원본 이미지에 흑백 워터마크 이미지를 삽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원리를 살펴보자. 흑백 이미지를 구성하는 한 픽셀의 색상은 밝기에 따라 0에서 250까지의 정수값을 가진다. 흑백의 픽셀 하나는 밝기에 따라서 0에서 255까지의 정수값을 가지고 0은 검은색에 가깝고 255는 흰색에 가까운데 이를 컴퓨터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기본 단위인 8비트로 나타내면 각각의 픽셀은 검은색인 0000부터 흰색인 11111까지 256개의 가지수 중에 하나를 갖게 된다. 이거를 컴퓨터가 하는 8비트로 표현을 하면 256가지 값 중에 하나를 픽셀이 가지게 되고 숫자가 클수록 흰색에 가깝다. 이때 각 픽셀은 8비트의 데이터 중 왼쪽에 있는 상위 비트가 바뀔수록 그에 해당하는 정수값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색상의 변화를 육안으로 인식하기 쉽고 오른쪽에 있는 하위 비트가 바뀔수록 색상의 변화를 육안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이거는 그냥 제가 안 쓸게요. 왜냐면 반대의 경우니까요. LSB는 색상 변화에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오른쪽 마지막 최하위 비트를 말한다. LSB는 오른쪽 최하위 비트고 색상 변화에 가장 영향을 적게 준다. 그래서 LSB 취한 과정에서는 원본 이미지에 시각적인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 워터마크 이미지의 픽셀 데이터를 원본 이미지의 각 픽셀의 LSB에 하나씩 나누어 숨긴다. 이 LSB에 시각적인 변화를 가장 주지 않기 위해서 워터마크의 이미지의 픽셀 데이터를 원본 이미지 픽셀의 LSB 즉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에 하나씩 넣어서 숨긴다. 그럼 제일 오른쪽에 넣으면은 이 원본의 이미지의 밝기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워터마크를 삽입했을 때 원본 이미지를 해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이때 원본 이미지의 각 픽셀의 8개의 비트 중 LSB에만 데이터를 삽입하기 때문에 8개 중에 하나에만 삽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워터마크 이미지의 한 픽셀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선 원본 이미지의 픽셀 8개가 필요하다. 왜냐면 픽셀은 8개의 비트로 무조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8개 한 픽셀은 이건 지울 건데 그냥 여러분 보기 쉬우라고 8개의 비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한 개에만 삽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워터마크 이미지에서 한 픽셀을 필요로 할 거면 비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1비트라고 치면 이게 1픽셀이라고 치고 8개가 있다고 치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되게 이상하게 그렸네요. 여기에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만 들어갈 거니까 워터마크 1픽셀도 마찬가지로 8비트짜리니까 이게 8개가 있어야 한 길, 2개, 3개, 4개, 5개, 6, 8개가 1픽셀과 맞먹어서 8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지문에 나오는 내용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원본 이미지 각 픽셀 8개의 비트 중 LSB에만 데이터를 삽입하기 때문에 워터마크 이미지의 한 픽셀의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픽셀 8개가 필요하다. 이 픽셀은 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LSB에만 데이터를 삽입하고 이 때문에 워터마크 이미지에 한 픽셀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최대 원본 이미지의 8픽셀이 필요하다. 결국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는 최대로 삽입 가능한 비트 수와 같다.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는 삽입 가능 최대 비트 수다.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의 전체 비트 수보다 작다면 워터마크의 전체 비트 수보다 적으면 당연히 삽입이 안 되겠죠. 데이터 일부는 삽입할 수가 없다. 그리고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의 전체 비트 수보다 많을수록 시각적 변화가 적게 나타난다.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의 전체 비트 수보다 많을수록 왜냐하면 건드리는 부분이 작을 거 아니에요. 전체 비트 수가 예를 들어서 20개인데 원본 이미지가 20개 딱 맞는 거랑 100개씩 있는 거랑 했을 때 훨씬 많을수록 훨씬 시각적인 변화가 적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간단하게 삽입할 수 있고 장점이 나오네요. 많은 데이터를
빠르고 간단하게 삽입할 수 있고, 원본 이미지에 각 픽셀에서 LSB만 변경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색상이나 감도의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다. 색상, 감도 변화. 왜냐하면 하나의 비트만 건드릴 거니까. 그러나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미지의 LSB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 워터마크가 쉽게 제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삽입된 LSB를 인위적으로 건드리는 경우 쉽게 제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면 이거 방법 2개 알려줬잖아요. 주파수 영역이랑 뭐 공간 이미지 활용이랑. 그러면 이제 공간 영역 활용했으니까 이제는 주파수 영역 활용이 나오겠죠. 위로 올려서 해볼게요. 이게 첫 번째 공간 영역 활용이었고, 두 번째 주파수 영역 활용으로 가봅니다. 얘는 DCT라고 하는데, DCT는 이미지 데이터를 공간 값에서 주파수 값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지에 DCT를 적용하면 주변 픽셀과 색상 밝기 차이가 적은 픽셀은 주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적으면 낮은 주파수가 되고, 반대의 경우겠죠. 경계선 등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크면 높은 주파수가 되는데, 이때 원본 이미지를 일정한 크기의 여러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별 각 픽셀의 색상 값을 DCT 수식에 따라 변환하면 주파수 분포 값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파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원본 이미지를 일정 크기의 블록으로 자른 다음에 각 픽셀의 색상 값을 변환하면 DCT 수식에 따라서요. 주파수 값의 분포도를 확인해서 어디가 색깔이 뭐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어디가 색깔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걸 확인할 수 있대요. 분포표를 얻을 수 있다. 주파수 분포표는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낮은 주파수,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높은 주파수가 분포하게 되는데, 이미지의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 각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의 비율은 다르게 나타난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주파수 값이 이미 다르니까. 이미지의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 영역의 비율은 다르게 나타난다. 이때 워터마크 이미지의 픽셀의 색상 값을 주파수 값 형태로 삽입하고, 워마라고 쓸게요. 너무 귀찮네요, 이제. 워마 이미지의 색상 값을 요거에 맞춰서 바꿔가지고 이제 주파수 값으로 삽입을 하고, 다시 역변환 수식을 사용하면 어떤 주파수 값에 삽입하든 워터마크가 원본 이미지 전 영역에 고르게 분산이 된다. 그러니까 주파수 값으로 만들어서 이미지에 집어넣고 다시 원래대로 역변환을 하면은 이게 팍 퍼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시각은 낮은 주파수에는 민감하나 높은 주파수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에서는 둔감해서 높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이 영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인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JPEG와 같은 방식의 압축 이미지 알고리즘은 JPEG 같은 압축 이미지는 높은 주파수 성분의 요소를 제거해서 압축을 하는 건데,
이 영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며 이미지 압축 과정에서 워터마크가 삭제될 수 있다. 그래서 워터마크를 삽입할 때는 낮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과 높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의 경계면에 해당하는 낮고 높은 주파수 경계면에 삽입을 하는 경향이 있다. 지워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 방법, 즉 DCT 방법이겠죠. 이미지의 왜곡이 적고 시각적으로 원본 이미지와의 차이를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또한 삽입할 데이터를 이미지 영역에 골고루 분산시키기 때문에 변형의 과정을 거쳐도 LSB 치환 방법에 비해 워터마크가 상대적으로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어디 하나에 넣는 거잖아요. LSB에는 제일 우측 비트에 넣는 거였는데 얘는 전반적으로 넓게 퍼뜨리는 거니까 쉽게 제거가 안 된다. 그러나 데이터 삽입이 가능한 주파수 값의 개수가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LSB 치환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단점은 있겠죠. LSB보다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적다. 그리고 픽셀의 개수가 같은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이미지의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 각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에 따라 이미지의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영역 비율이 달라져서 이미지에 따라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 디지털 워터마크의 용도는 무엇인가? 여기 나왔었죠. 저작권을 주장하고 원본을 훼손하는 대상으로 사용한다. 디지털 워터마킹의 개념은 무엇인가? 워터마킹은 타인이 인식할 수 없도록 특정 정보를 삽입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워터마킹 기술의 전망은 안 나왔습니다. 삽입하는 원리는 LSD와 DCT 두 가지 방법이 나왔고요. 방식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도 나왔어요. 두 가지 방식, 그리고 두 가지 방식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뭐 주파수 값이 어쩌고 나왔고요. 답 3번이네요.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LSB 치환 방법은 DCT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워터마크가 정립되지 않는데, 우리 방금 읽었죠? 쉽게 제거되지 않는 거는 DCT였어요. 답이 바로 나와버리네요. 밑에도 보면 LSB 치환 방법은 DCT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동일한 원본 이미지에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다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마지막 부분에 LSB보다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적다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맞는 말. DCT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본 이미지를 여러 개의 블록으로 변환해야 한다. 블록으로 나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JPEG 압축 방식은 이미지에서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의 차이가 큰 픽셀, 높은 주파수를 제거한다라고 했는데, 높은 주파수가 되려면은 두 개의 색상 밝기의 차이가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DCT를 이용하는 방법은 원본 이미지의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서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달라진다. 마지막에 나오고 있었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36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그림 문제 과학에서 나오면 겁을 많이 먹는데 그냥 한번 도전해 본다고 생각하세요. 볼게요. LSB 치환 방법을 통해서 흑백 이미지에 또 다른 흑백 이미지를 워터마크로 삽입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A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삽입 가능한 비트 수가 180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워터마크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삽입 최대 비트 수라고 했죠. 원본 이미지의 픽셀이 180 픽셀이기 때문에 삽입 가능한 비트 수도 180이다. 맞는 말입니다. B의 전체 데이터 중 일부 비트는 A에 삽입할 수 없다. B의 전체 데이터 중 일부 비트는 A에 삽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워터마크에서 1픽셀이 들어가려면 최대 원본 이미지 8픽셀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 63픽셀을 다 넣으려면 63 곱하기 8픽셀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얘는 180밖에 없으니까 맞는 말이죠. B의 픽셀 수가 많아지면 A의 시각적인 변화는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각적인 변화가 줄어들려면 워터마크의 전체 비트 수보다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많아져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B가 많아지면 안 되고 A가 훨씬 많아져야죠. 원본 이미지가 많아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A의 픽셀의 색깔과 B의 픽셀의 색깔에 비해서 더 흰색에 가깝다라고 얘기했는데 흰색이 되려면 0000부터 11111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왼쪽 상위 비트의 변화가 될수록 정수값의 변화가 육안으로 변화 인식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1이에요. 1은 아까 전에 우리가 검은색은 0이고 255로 갈수록 흰색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죠. B는 0이란 말이에요. 0은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A는 훨씬 흰색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 픽셀이 B 픽셀보다 흰색에 가깝다 맞는 말이고 A 픽셀과 B 픽셀의 데이터가 삽입되면 LSB가 모두 1에서 0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 00짜리가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오른쪽 최하위에 있는 LSB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37, 38번 문제로 가볼게요. 3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DCT에 대한 문제네요. 가는 나보다 원본 이미지에서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더 큰 부분이겠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주파수 값이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단으로 갈수록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파수 값이 낮아진다는 소리는 밝기 차이가 낮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가는 나보다 차이가 큰 부분이 아니라 낮은 부분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겠죠. 나가 그래도 더 우측 하단에 있으니까요. 가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다에 삽입하는 것보다 역변한 후에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인 변화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각적인 변화를 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높은 주파수 값에 넣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따라서 답은 2번이네요. 여기 이 영역에 해야 시각적인 변화가 작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부분이 아니라 가부분에 집어넣으면 훨씬 영역 변화가 크다는 말이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에 삽입된 워터마크가 다에 삽입된 워터마크보다 압축에 의해 더 쉽게 제거된다 그랬는데 압축하면 높은 주파수가 훨씬 더 빨리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두 개를 바꿔야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에 삽입된 워터마크가 가에 삽입된 워터마크보다 역변한 후에 전체 이미지에 더 고르게 분포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문에 보면 어느 주파수에 삽입하든 워터마크가 이미지 전역력에 걸쳐서 고르게 분산된 형태로 삽입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답은 아니고요. 가나다 영역은 원본 이미지와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이다. 근데 원본 이미지가 달라지면 주파수 값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마지막 문제. 기역과 가까운 것. 최하위 비트를 말한다면 최하위 비트를 의미한다라는 거겠죠. 북극은 지구 자전축의 북쪽 끝을 의미한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빠르게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9월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 풀이가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풀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인스타로 DM을 해주셔도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